네, 근데 하도 오랜만에 뵈서 제가 올라가 죄송합니다. 그거 지금 거의 잡혔어. 이게 아직 못 올리고 있는 거야. 그 무시하게 한 거야. 그게 아직. 반갑습니다. 조만간 안녕하세요. 알았죠. 반갑습니다. 퇴직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쪽이신 거예요? 예. 한 달도 안 됐어요. 혹시 능력 있으세요? 글로벌 산업 경쟁력 포럼 사무총장 신경입니다. 지금부터 제6회 글로벌 산업 경쟁력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포럼을 위해 힘써주신 윤원석 회장님의 이 인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참 이 3년 만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 아쉬움도 많이 묻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코로나 핑계될 수 있겠지만 기대의 모멘텀들이 많아가지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선 이제 바쁘신 그 가운데 아침 일찍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포럼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2019년 정만기 회장님께서 자동차 회장으로 가시면서 두 번째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당시에도 상당히 우리 경제가 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저희 포럼은 뭐 과거 저희가 설명 또 드리겠지만 금융위기 때 또 과거에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차게 시작을 했지만 좀 아쉬움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3대 김무수 회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앞으로 저는 그동안 못했던 것을 우리 김무수 회장님 보시고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기술을 위해서 감사표를 전달하도록 감사패 세장 윤원석. 기업에서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 포럼에서 투철한 책임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회원 상호 간의 유대 강화와 본 포럼 발전에 기여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7월 12일 글로벌 산업 경쟁력 회원 일동.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 회장님께서 내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한 번 소개하실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참석자들이 자동차 조합에 있다고 오늘 무대에 먼저 들려드릴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글로벌 산업 경쟁 포럼의 창립 시장인 정만기 자동차 회장님, 산업포럼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사장님이시자 전 산업자원부 장관님이신 황민모 장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2대 글로벌 산업기술 포럼 회장이셨던 오늘 그 토론 좌장이십니다. 윤원석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역사의 산 증인이신 전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셨던 현재는 오스턴 임플란트 상임 감사위원장이신 박원익 감사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참가자 중에서 이제 후일점입니다만은 전 여성단체연합회 회장이시자 무한코레피션 회장이신 송혜자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경회계법인 김상원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빅데이터 의료 데이터협회 회장님을 영입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 국무조정실장이시자 현재 한국교통정보통신 대표이사신 차영환 대표이사 협회였습니다. 그다음에 매스컴에 많이 등장했습니다만 김행 대변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할 분들은 참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많이 흘러가는 거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이 행사를 주관하신 인더스트리 4.0 협회의 박원주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할 분들이 너무 복잡해 왔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실 신임 회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취임사는 준비해 왔습니다만 현재 바쁘신데 오늘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참 빠르가십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5년 전에 우리 글로벌 산업 포럼의 창시자인 우리 정광기 회장님이 6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또 2대 회장으로 또 유원수 회장님이 취임하시는 사람들이 벌써 5년이 됐습니다. 5년 동안 이 두 분께서 진짜 열심히 우리나라 경제적 강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두 분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서 가능하다는 욕심이 크다마는 우리 포럼을 장기적으로 당당하게 장기적으로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뭔가 또 국제적인 어떤 포럼을 만들려고 아니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 만든 창시자도 한 대학 교수인데 그 대학 교수가 30년간 이거 끌어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위스보다는 국가 브랜드 같이 치유가 훨씬 높고 해서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인데 그렇게 그런 욕심을 내보면서 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쟁협력체 개발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오시다가 정부와 기업과 국회 이런 게 저런 협동회장도 많이 마련하고 특히 우리 김성원 회장님이 기자가 있습니다만 기업 간 비즈니스 활동 역점을 둬서 그래서 아까 비주얼표 끝나고 난 다음에 커피 브레이크 상호 교류 시간도 저희가 준비할 거니까 서로 많은 인사를 나누시고 좋은 일을 느끼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따 이제 우리 정광기 회장님과 송인권 장관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만 토론 참가자들도 아주 촌철살인의 어떤 좀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이 되시고 오후에도 산업포럼과 비즈니스 4.0 협회 주도로다해서 좋은 세미나가 있으니까 오후에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계속 앉아 계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글로벌 산업 경쟁력 포럼의 창시자이고요. 저희 든든한 정신적 주주이신 정광기 명예회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오는데요. 바쁘신 시간에 여기 참석해 주신 특히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우리 전 사무부 성인모 장관님 아침 일찍 오셔서 고맙고 또 강연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행 대변인도 어제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근데 한 번 대변인하고 평생 대변인 가시는 것 같아요. 사실 뷰티트리라는 회사의 회장님이신데 세상에는 지금 대변인으로 알려주셔서 고맙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나와주셨어요. 우리 한국산 CBS 대표님도 오셨고 그리고 임시성 교수님 많이 산업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소리 없이 조용하게 뒤에서 노력을 해주시는데 오셔서 참 고맙고 많은 또 여러분들 시간을 내주셔서 대여분이 지금 참석을 해주시는데 오늘 그만한 성과가 날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김기호 수요가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감사위원장님도 김민석이라고 저기 국민 대변인이세요. 국방부 국민 대변인도 오셨고 황송한 장군도 오셨고 저쪽은 별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모임이 좋은 그런 또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산업 경쟁력 포럼을 만든 다음에 한 4차례 정도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회의를 열었었고 그때 2회 때인가는 우리 서인모 장관께서 특허청장 재임하면서 와서 축사도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한 3년 동안 거의 유명무실했다시피 했어요. 표현을 해보셨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뭐 다시 조금은 활성화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처음보다는 두려움도 많이 없어지고 우리가 많이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시점이 돼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마음 놓고 회의를 갖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지면서 서로 지식도 나누고 서로 또 이 네트워킹도 해가면서 좋은 모임으로 발전해 가면서 또 우리나라 발전에 조금이라도 0.0001%라도 기여하는 그런 좋은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사는 김행 대변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잡는 건가 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당의 인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이자 대변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에서 최고령 대변인이라고 약간 백프가 평생 잡고 살고 되게 너무 나이 먹은 여자가 자꾸 마이크 잡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렇게 이런 자리인지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저도 우리 송 회장님처럼 이정원도 다녀오고 드레스 업하고 올 텐데 잘 몰라갖고요. 이렇게 청바지 입고 와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민간인의 경쟁력도 느끼고 좀 껴주시면 심부름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단상으로 올라오셔서 사진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한 번만 해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기술대학교에서 이사장을 맡고 그리고 중앙대학교에서 석자 교수로 학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2년 8개월 동안 사업장관을 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글로벌 경쟁력 포럼에서 다시 코로나 이후에 국가의 활동을 하시면서 성대하게 스타트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그런 이루어가는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한 30분 정도 뭐 이 강연 내용이 사실은 뭐 길이에 따라서 뭐 한 20분 더 하고요, 한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30분 시간 맞추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30분 시간 맞추는 걸로 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현 위치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저는 사실 저희들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후발주자로서 저희들이 해방 이후에 또 특히 1960년대 이후에 그 급격한 산업화를 추진했고요.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화를 시작한 나라치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어떤 세상에 있어서의 변화와 발전을 할 때 있어서 어떤 트렌드가 이어갈 때는 뭐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는데 어떤 이 트렌드가 전환기에는 정말 그때 잘하게 되면 자기 위치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위치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식의 변화를 맞이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성공적인 산업화를 일으켜서 산업 강국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변화는 또 다른 변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흐름 또 여건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그 농업혁명에서 1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생산성이 농업사에 비해서 무지막지하게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엔진이라는 이 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생산성이 놀랍게 기계화되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산업혁명 전에는 어떻게 보면
사이언스와 스킬밖에 없었어요. 근데 산업혁명시키고 엔진이 발견되고 이 새로운 영역이 생기면서 공학이라는 영역이 생겨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학의 영문 명칭이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게 사이언스도 아닌 것이, 그러나 우리가 스킬, 현장에 있어서의 어떤 기능의 어떤 성격을 가지지 않은, 그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의 생산성과 또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죠. 동력이 되고 있었겠죠. 그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기화가 이루어지면서 세상이 이 산업활동이라 이런 것이 낮뿐만이 아니라 정말 24시간 가능하게 되고 1, 2, 3, 4층이 아니라 정말 고층 빌딩이 올라갈 수 있고 우리의 여성 인력이 산업 인력화가 될 수 있게 만드는 또 새로운 전기화를 통한 산업화가 이루어집니다. 80년대 들어오면서 또 이 정보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이 그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도약을 할 때는 우리가 없었던 새로운 지역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뭐 인도를 빠져서 새로운 동양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대륙을 개척을 하고요. 새로운 발견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근대 이후의 발전의 모습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또 뭐 달도 한번 가서 새롭게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로는 우리가 이 정보화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사이버 대륙이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죠. 사이버 대륙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세계는 정말 24시간 동안 동시대의 원마켓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부터 이 개념을 바꿔주고 있다고 보여지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사물은 사물의 세계, 또 인간과 사물의 세계를 연결해주기 시작을 하면서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이 무수히 많은 빅데이터가 쌓이면서 또 그런 AI를 통한 이 판단이 가능해지면서 우리의 삶을 또다시 새롭게 바꾸어 나가리라는 이 변화를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1차 산업혁명을 주도했을 때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먼저 새로운 이 기술 혁신을 이룩하고 제도를 바꿈으로써 해서 세계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그 제도를 만들면서 미국이 그 리딩 컴퍼니가 되고 리딩 국가가 되고 3차 산업혁명 마찬가지 지금 미국이 그 정보화의 가장 앞선 나라가 돼서 리딩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어느 나라, 누가 될 것이냐 이걸 선점하기 위한 경쟁들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기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바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새로운 산업 전환, 새로운 우리 산업이 정말 얼마큼 변화할 것인지 또 새로운 신산업이 어떻게 창출될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한테 오고 있는 변화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탄소 중립의 이야기입니다.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건 물론 뭐 이게 여러분 에너지 차원에서 우리 자원 차원에서 본다면 세계의 메인 에너지 즉 이 동력원들은 그 에너지원이 고갈이 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요구하는 수요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동력원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석탄이 주원이 되기 전에 나무나 이런 기초 자연자재를 사용한 연료로 쓰이다가 석탄이 갖고 있는 그 동력의 힘, 그도 열의 열량의 많음으로 오다가 그 다음에 다시 석유가 가지는 그 힘들, 자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또 이 새로운 리뉴어블 에너지 쪽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하는 이 친환경화,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의미는 199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도 알지만 2016년에 파리 협약을 통해서 2021년부터 국제적인 규범문화돼서 서로 노력하기로 어떻게 보면 WTO 체제를 넘기면서 세계가 다 프리트레이드 나라로 갔다가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어그리먼트가 온 것이 바로 이 파리 협약이고 이 탄소 중립의 목표고 2050년에 그 탄소 중립을 각국 나라가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 환경 문제라는 것은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탄소를 중립하더라도, 탄소를 배출하더라도 프리라이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일반 국민을 얻은 세원과 재원을 가지고 페널티를 주고 베니핏을 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바로 탄소 중립이 어드밴스되고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게 시장화되는 것이죠.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탄소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코스트가, 실질적인 경제에게 코스트가 부여될 것이고, 탄소 중립을 적게 하는 것에 대한 베니핏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소세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우리 산업혁명에서 우리는 후발주자였죠. 쫓아가기 바빴어요. 4차 산업혁명 때 우리도 한번 먼저 앞에 나가서 리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가능성 우리가 보고 있죠. 자, 탄소 중립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철강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석유화라든지 이렇게 가지는 비중이 우리 다른 나라들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탄소가 디프리징 하는 것이 2018년도부터 현재 우리가 적화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기간도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제조업의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효율을 가진 회사들입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어려운 과제를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냐. 중요한 건 바로 이 룰 세팅부터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분명히 선진국과 앞으로 가고자 하는, 지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키킹 레더가 될 것이에요. 이걸 베리어를 쌓아서 못 들어올 친구들을 놓고 가는 거가 될 텐데, 우리가 그 룰 세팅과 시작할 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에 바로 우리가 과제가 이 친환경화 또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입니다. 터프하지만 가야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새로운 베리어가 생길 것이고 새로운 룰이 생길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갖고 갈 것이냐가 우리의 또한 커다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또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 룰 측면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태까지 왔던 경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전쟁을 다시 막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유엔이 성립이 돼서 나오고요. 그러면서 자본주의하고 소련하고 미국과 체제 경쟁을 시작을 하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냐면 가트가 성립이 되면서 세계의 전체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서 세계 전체의 부를 넓힐 수 있다. 그래서 무역 자유화를 시작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고 선진국, 후진국을 연결해서 IBRD, IMF가 창출되면서 이 프레임이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쭉 계속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운 좋게도 이런 자유화 프레임에 1960년대 이후에 수출주도 성장을 시작하면서 올라타게 되죠. 그래서 정말 효율과 능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역할별 분담들이 그전에는 한 기업 내에서 모든 것을 생산하다가 자동차를 생산하려 하더라도 기업이 모든 걸 다 생산하는 체제에서 나보다 더 효율적인 다른 외부 기업들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또 그것이 한 국가가 아닌 전체 국가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변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이제 중국의 부상이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의 이 프리트레이드를 주도하면서 이거에 어떻게 왔던 일본이라든지 몇 나라들이 사실은 오면서 페일을 해서 이 프리트레이드가 이루어졌는데, WTO에 우리 중국이 가입한 이후에 급격한 성장을 기록하면서 미국과에 상응할 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세계 제조업 비중이 2000년도에 미국이 2000년 만에도 제일 많았습니다. 중국이 시작할 때, 이게 WTO 들어가기 전이죠. 우리 중국이 9.8밖에 안 되는데 20년의 경우에 이미 중국이 30% 이상을 차지하고요. 세계 1위 품목수 같은 경우에는 더 완전히 월등하게 중국이 앞서고 있고요. 미국 경우에 중국산의 수입 비중은 휴대용 컴퓨터 90%, 휴대전화 78%, 신발 90%. 중국이 갖고 있는 위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미중은 이에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의 대책을 하고 있느냐? 왜 중국이 싼제와 밑에 범용제 이런 측면만 포커스만 왔으면 미국이 저렇게 얼럿할 필요가 없죠. 미국이 얼럿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보시면 우리 AI라든지 퀀텀 컴퓨팅 등 한 10개 첨단 기술 특허 출원 순위를 보면 한 2000년 초반에는 미국과 일본이 반반 정도 하다가 한 2013년 정도에는 미국과 중국이 반반 하다가 17년 이후 중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이거는 중국을 사실은 단순한 생산기지와 값싼 시장으로 생각하면서 이 활용하기 측면이 아니라 이 자체에 대한 헤게모니를 어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그 대응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가 자기 자체의 나라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실시하는 것이죠. 미국은 사실 공식적으로 산업정책, 즉 정부가 기업과 산업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표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미중 경쟁이 격화된 이후에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바깥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 혼자 중국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과의 연합을 이룩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이 4대 품목, 우리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등 4개 품목, 또 6개 산업 공무원 행정명령을 발표해서 통제를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특히 IPEF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로 구체화된 형태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것이 우리 사실 WTO에 의해서 갖고 있는 세계 프리 트레이드의 프린시플을 정말 완전히 바이올레이트 하고 있느냐?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 바이올레이트 한다고 보지만 그렇게 심플한 것이 아니라 이 WTO 룰에도 다 자국의 안보라든지 자국의 보건, 안전을 위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국의 조치를. 그 조치의 일환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명분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첨단 기술 대중통제는 다 이 수출 국방 수법권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상의 이유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가 그전에는 이런 최신 기술, 첨단 기술만 했었는데 범위를 기반 기술까지 확대를 했고요. 또 민군 경영 품목에서도 범용 물품이 포함이 되고, 외투 심사 대상에서도 기본적으로 일반 기술까지 기반 기술까지 포함되는 전반적인 기술 보호와 미중의 기술 경쟁이 격화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자 제한이라든지 연구인력 참도 제한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 이에 대응해서 자기들 자체 기술력 확보에 위한 노력, 또 미국이 하고 있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중 분쟁이 이렇게 격화된다는 의미에서는 뭐냐면 미중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함께 이런 대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우리가 정말 비용과 효율성 이런 위주에서 이제 안전성을 위주로 하는 이런 대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 외풍이 뭐죠?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샥이 온 겁니다. 우리 사실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 동아시아의 위기였고, 금융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 월가의 위기에서 시작된 건데,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동시에 발생한 거고요. 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축소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효과들, 그 다음에 비대면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지능화와 이런 내용 산업이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요. 특히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GVC, 글로벌 밸류 체인의 커다란 변경을 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전 세계가 정말 무역을 하기 전에 이 1950년에 프리트레이드를 할 때는 전 세계 한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정말 프리트레이드를 통해서 150, 200을 생산해서 전 세계에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수급의 안정성 문제를 중시하는 이런 그룹핑이 새롭게 됨에 따라서 이제 이 코로나가 바로 우리에게 나가고 있는 이런 국제 글로벌 체제의 변화, 또 기술의 변화, 또 수용성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당기는 그런 효과를 저희들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해야 되는 게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왜 반도체가
반도체가 글로벌 밸류체, 반도체는 여기 기본적으로 한 8개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 완성품 할 때까지 한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러면 뭐 아주 복잡한 공정의 대형 장치 산업이고요. 글로벌 분호 체계에서 설계는 미국, 소부장은 미국, 일본, 독일, 생산은 우리 한국과 대만, 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모는 뭐 메모리 시스템 분계열로 되어 있고요. 뭐 일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왜 이 반도체가 글로벌 밸류체인의 넘버원이 됐을까? 사실 반도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면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미사일이라든지 이 최고의 첨단 무기에 꼭 들어가는 최고의 첨단 소재입니다. 꼭 확보해야 되는 그 가치를 가진 물품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생산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밸류체인에 의해서 그 원료부터 시작해서 소재와 부품과 파이널 프로덕트까지 모든 나라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부터 그렇게 됐던 게 아니고 사실은 반도체는 원래 미국이 혼자 다 알아서 생산하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발전이 돼 가기 시작을 하면서 각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미국이 다시 80년대 중반에 일본이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와서 생산 파트에 들어오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들어오는 생산을 그 생산성을 이겨낼 수 없었던 거죠. 그 노동 코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그 들어가는 용수, 뭐 그 땅값들, 뭐 인력비 이런 거를 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플라자 합의 등 이런 조치를 칭해서 일본이 그때 그 성장세가 꺾이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메모리만 우리 시킬 수 없다. 비메모리 대만 TSMC가 시작을 했고요. 그럼 미국은 뭐냐? 팹리스라고 해서 설계 쪽을 자기들이 독점을 하죠. 그래서 팹리스는 뭐냐? 전체 이 설계의 부가가치가 가장 큽니다. 만약에 100이라는 걸 반도체 생산해서 수익이 나오면 60-70% 이상은 이 팹리스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파운드리 생산을 하고 나중에 패키징까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에서 한 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가장 높은 기술 수준에서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반도체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일본이 저희들에게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전 세계에 샥을 준 것이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게 그냥 그룹핑해서 그 그룹핑에서 새로 재편이 될 것이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그 반도체의 한 60%, 메모리는 한 70%가 중국으로 갑니다. 또 미국이 대중국의 반도체 22%, 작년 32% 수출하고 있고요. 중국의 그 미국의 이 수출하는 걸 노트북 PC가 36%, 25%, 서버는 40% 이상 돼요. 즉 세계 경제는 이미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어느 한 나라가 이 부분에서 자기가 스톱을 시키면 전 세계가 스톱을 되는 거죠. 자기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분화될 것이냐. 지금 미국이 중국과 싸우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봐보니 저는 예상컨대 분명히 반도체도 파트가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아주 첨단 쪽으로 나가는 분야, 이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 시장이 나눠질 것이고요. 이 범용성을 이용한 이런 일반적인 재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 반도체에 대한 것들은 우리 프리트레이드의 원칙에 의해서 GVC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고 자기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는 이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그룹핑이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자, 우리 좀 뒤로 가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이 어떤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이번에 IPF를 하면서 한국의 기업들을 끌어오고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뭐라고 그렇게 크게 불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사드 기억하시겠지만 그만큼 즉각적인 이 사람들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입니다. 아까 반도체 생태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메모리에서 그만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스탑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그 부한말 시대에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일본은 꼭 우리나라를 먹어야 됐죠. 뭐냐면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을 꼭 가져야 되는. 근데 다른 서방 열국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별 느끼지 못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챙장을 했던 것이고요. 자,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적 가치가 되느냐?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같이 대립을 하면서 체제 경쟁의 최일선에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안보와 경제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80년대 가면서 이런 그 체제 경쟁이 없어지고 나서부터 그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는 무엇인가? 정말 다양스럽게 우리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또 이 새로운 이 시대의 핵심이 되는 반도체 산업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전략 산업을 과연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이 갖고 있는 이 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의 의미, 또 전 세계의 생태계, GVC 생태계에서 갖고 있는 의미,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다른 나라에게. 미국이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많이 전략이 된 것입니다. 중국에 우리를 캐치업해서 따라온 속도를 우리가 시간을 한 더 많은 조금 더의 시간을 벌은 거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지? 과연 기업이 혼자 하는 일인지,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과제를 적는 것이고, 과연 그 전략산업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반도체를 비롯해서 또 2차 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들을 과연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가가 바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너무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바로 우리 산업의 위기이자 도약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앞에 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는 우리 산업 구조 개혁을 해야 되고요. 글로벌 친환경화, 에너지 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자체에 대한 그 경쟁력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산업 구조 개혁이라는 가치가 오고요. GVC 개편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가지겠느냐, 또 우리의 소부장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가냐, 그런 과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는 아까 산업화 시대에 성공한 이 산업 강국에 있어서의 베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정말 퍼스트 무버로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도,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는 어떤 양적인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요한 일자리 창출, 또 양극화의 축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런 질적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음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제 프리 트레이드가 아닌 우리가 이게 지역 이 블록화가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력해야 되는 파트는 뭐냐면 이 GVC에서 어떠한 식의 전략적 가치를 우리가 확보할 것인지. 사실 우리 섬유 산업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 조선 산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산업, 또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산업별의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우리가 마련해 나갈 것인지,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소부장님부터 시작하면 한 시간짜리라서 뭐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소부장 산업이 갖고 있는 이 산업의 우리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것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기업이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갖고 있는 생태계 경쟁력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즉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금 반도체 산업 하려니까 뭐 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냐,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GVC처럼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까 반도체도 보셨죠. 8개 공정에서 그 수많은 소재와 부품과 장비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건 바로 그 안에 함께 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힘입니다. 이것이 한 기업의 힘이 아니고 같이 총괄된 만들어진 힘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진정한 우리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거 뭐 어려운 얘기들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아까 우리 패러다임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은 다시 한번 변해야 된다. 근데 여태까지의 사고방식, 성공의 신화, 우리 지금까지의 성공 신화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우리가 저희들이 다 믿는 게임을
했었기 때문에 뭐 저도 당연히 사지선다형 세대입니다만은 우리 답 있는 게임 했지만 지금은 답이 없는 게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임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방식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 하면서 미국이 처음에 영국이 이겼고 그 다음에 미국이 주도했고 과연 이번에는 어떤 국가가 할 것이냐. 사실 기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새로운 기술 발견하는 것도 더 중요한데 요새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은 꼭 공공선은 아닙니다. 기술이 나오면 그로 인해서 새롭게 도태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그 혁신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구제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고 수용성을 높여가야만 됩니다. 그럼 그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영국이 이런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영국에서 근대특허법의 원리를 법을 제일 먼저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혁신가들이 딱 영국으로 몰렸어요. 그리고 미국이 세워지면서 미국은 친특허 정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허가 굉장히 장려가 됐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새로운 정보화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라는 것에 대해 특허권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서 정보화가 산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요. 지금 새로운 세대, 뭐 제가 특허 청장을 했었습니다만 AI가 한 거에 대해서 과연 특허권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얼만큼 해줄 것인지 이런 우리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우리 뭐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닥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필름의 그 대명사입니다. 제일 경쟁력 있었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필름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기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어떻게 자기 걸로 화하고 만들어가고 휴대폰에 넣고 가는 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코닥은 나가고 말았죠. 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기술을 혁신을 시키는 그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기술로 인해서 이 기술이 확보되고 활용되고 그것이 가장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 혁신을 이룩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이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 제도 혁신은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화 시대의 성공을, 산업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성공했던 그 제도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R&D, 인력, 정부, 예산, 규제 혁신, 또 어떤 이런 사회 구조 혁신 같은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느냐고 이만큼까지 좀 하고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저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분도 아시지만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한 10년마다 한 번 정도씩 이 매크로가 중요한 시대가 옵니다. 우리 외환위기가 그랬고요.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랬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물가가 오르고 있고 그리고 환율이 오르고 있고 또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실물, 우리 경제하시는 분들 정말 아무리 열심히 생산하고 수출하고 내가 판매를 해봤자 이게 환율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물가 안정이 어려워지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장 큰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매크로 변수를 잡는 거죠. 근데 매크로 변수 잡는 건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임금 인상도 억제해야 되고 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에서 여러분 고통을 쉐어링해야 돼요. 그럼 이 매크로 변수의 가장 성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국민들의 협조, 이해, 또 참음에서 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위기는 우리나라한테만 온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동시에 왔어. 전 세계가 거의 동시에 이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누가 많이 먼저 견디고 또 누가 먼저 이것까지 해낼 건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외환위기 왔을 때 그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금 팔았었어요. 금까지 다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신화를 했던 나라가 없는 거죠. 자, 이번에 이 시간들 매크로가 안정이 될 때 우리 식물들도 나중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이러한 어려운 정책을 해야 되는 지금 우리 이 상황에 넣어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산업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4차 산업혁명의 도전, 또 우리 탄소 중립의 도전, 또 우리 GVC가 재편되고 있고, 자 여기서 과연 국제의 이 규범 자체가 변하고 있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산업도
정말 전환기 있고 여기에서 뒤처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예 생존의 문제가 되고 거기서 좀 잘하면 정말 이제 우리는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 대전환기에 와 있고요. 또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우리가 지금까지 잘했던 이런 방식들을 다시 한 번만 떨쳐서 한다면 충분히 저희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산업이 나가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은 국토, 또 지방에서는 이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그런 제도의 정책의 선택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글로컬 시대, 아까 반도체, 햄리스 그 부분은 뭐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디지털 대륙화, 글로컬 경쟁에서 양보할 수 없을 텐데 우리 지역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제 지자체에서 끌고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의 정책과의 상반성, 배치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고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뭐 이렇게 큰 애들이 있어서 그렇지 유럽에 저희 나라 정도 규모가 가면 뭐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는 독일 뭐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국, 프랑스, 이태리, 뭐 스페인 다 비슷하고요. 적어도 우리의 그런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요. 특히 우리 산업 구조는 그러나 내부적인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자동차는 우리 국내 수요를 충족. 우리 포스코가 국내 수요를 기반으로 있지 않아요. 글로벌 동향의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크로 정책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국민의 코오퍼레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마이크로 정책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랜만에 이 정부 들어오면서 새롭게 실물이 중요하다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엮었어요. 반도체 산업 중요하고, 또 미래 자동차 가야 되고, 이 이슈를 어느 정부보다도 크게 내세운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고 그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속도, 어떤 내용. 그런데 그것이 가치 충돌이 와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에서 뭐 인력 양성 딱 하겠다면 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지방하고 서울과의 균형대 가치 충돌이죠. 자, 그러면 대기업에게만 돈을 줘? 그게 무슨 소리야?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육성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걸 어떤 식의 현명하게 우리가 프로블럼 솔빙을 해 나가느냐라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경제는 이 자전거와 같아서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우리가 계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형태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하면서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그 나라가 그만큼만한 내수 경제가 받쳐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 사실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산업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좋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그런 것들이 경쟁의 격화 때문에 뭐 세계 자살률 1위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우리 아주 어두운 측면도 있죠. 근데 산업이 바로 그러한 식의 그 솔루션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업 자체가 이에 대한 지원이 그 가치를 같이 함께 가서 아까 혁신이라는 것이 아까 제도 혁신이라는 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의 그 제도와 이 가치들을 함께 융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당연히 지역이 없으면 아까 제가 질적 성장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단순히 수치만 돌아가서 양적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양극화를 조정을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지방과 서울 이런 것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제도 세팅이 되지 않으면 서스테너블에 갈 수가 없어요. 당장의 것은 어떻게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5년, 10년 가는 제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산업이 튼튼하려면 지방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 또 경쟁력을 가져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들을 말씀드리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해도 벌써 5분을 말씀드렸네요. 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신인과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역임하시고 현재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이신 정만기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앞에 강연하신 성장관님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좀 관점이 달라요. 제가 보는 눈하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다양성을 위해서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 정말 빨리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경제 규모가 벌써 1인당 GDP가 3만 1,000불에 입박하면서 2020년 현재 세계 10위 경제권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참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2020년대부터 쭉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면 더 이상 성장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지속적으로 아주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잠재 성장률 자체가 이제 선진국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해 2% 내외로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당연히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점차 이제 잠재력이 떨어질 거예요. 60등에서 한 30등까지는 올라가는 쉬운데 5등에서 2, 3등 올라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좀 내용을 약간 쳐다보면 지속적으로 민간 소비하고 투자는 투자 비중은 우리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정부 지출이 비중이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특히 이제 지난 정부가 재정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그러면서 공공 부분이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설비 투자라든지 민간 소비는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우리 민간 지난 정부 시절에는 취업자 증가 중 단기 일자리 비중이 이렇게 102.4%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보시면 민간 성장 기여율이 한 80% 정도까지 항상 있었지만 이게 50%로 떨어지면서 공공 부분이 경제를 끌어온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 보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2017년부터 그렇죠. 국내 설비 투자는 해외 투자에 비해서 아주 위축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재정, 노인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는 그런 그러니까 공공 부분이 주로 역할을 하는 그런 경제를 지난 몇 년간 끌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좀 도움을 받은 것은 있겠지만 지속 가능성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국가 채무와 공공기관의 부채는 급증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 이건 뭐 신문지상에서도 매일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뭐 어렵지 않게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확인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 우리 산업 구조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좀 문제 같습니다. 보시면 1차 산업 비중이 쭉 줄어드는 건 좋은데 서비스업, 공공 서비스까지 포함됐을 거인데요. 이게 61.53%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제조업은 이렇게 좀 약간씩 이게 제조업은 아니고 2차 산업이거든요. 광업 이런 거 다 포함된 건데 좀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실제로 제조업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고용, 수출 중 제조업 비중이 모두 하락세입니다. 부가가치는 2010년만 해도 한 전체에서 30%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이게 27.7%로 2019년에 떨어졌고요. 고용에서의 제조업 비중도 19%에서 18%, 수출 중에서도 심지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15년에서 19년 중에 일자리만 볼 때 미국은 49만 명, 독일은 25만 명, 일본이 34만 명 등에 비해서 한국의 제조업은 18만 명 정도 줄어들었다는 게 또 역시 우리 제조업이 계속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의 ODI, 해외 직접 투자, 우리 기업들의 직접 투자가 외국인의 한국 투자, 국내 직접 투자 대비 급증세를 보이는 것도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도별로 볼 때 해외 투자는 이렇게 특히 보시면 2011년에서 15년에서 한 17년 사이는 그래도 해외 투자하고 국내 투자, 외국인 직접 투자가 격차가 좀 줄어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가파르게 격차가
넓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같은 좀 경쟁력이 좀 둔화된 거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영향이 사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정도부터는 무역 흑자 전환국으로 전환이 됐었는데 이 금년에는 이건 뭐 단기적인 요인이겠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무역 적자가 나서 약간의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앞으로 어떤 추세로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수출 7위, 수입 9위, 또 무역 수지 18위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잘 왔고 공공 부분 재정 확대 지출 이런 것들이 경제 순 기능을 하는 쪽으로 좀 바꿔가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보죠. 근데 이제 이건 지난 시기의 일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관심이 있어도 오늘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는 최근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결국은 어디서 처음에 근원적으로 왔냐면 코로나19 확산에서 왔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각국이 대응하는 결과로 현재 위기들이 닥친 거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각국이 금융적으로는 양적 완화를 했고 총수요 관리를 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려고 하니 재정을 많이 풀었고 양적 완화를 하면서 취약계층이 생활 유지가 된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데 이 부작용으로 통화량이 팽창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요.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국경, 공장 폐쇄, 이동 제한 같은 걸 하게 되니까 이게 물류 생산 차질로 이어졌죠.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을 가끔 보는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오는 거 주로 보면 또 그 샌프란시스코, 또 LA, 또 뉴욕 항에 그 하역 근로자들이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도 있고 또 자가격리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많은 그 물동량이 제한이 되면서 비단 반도체나 아주 핵심 소재 같은 원자재 같은 그 공급망의 차질을 넘어서 그냥 생필품조차도 공급망 차질이 일어났다는 것을 뉴스를 참 많이 접했는데 이러한 국경 공장 폐쇄 이동 제한이 연쇄적으로 차질을 일으키면서 물류 생산 차질을 가져오다 보니 한편에서는 통화량이 팽창됐고 한편에서는 공급망 차질이 오다 보니 생산 차질 속 물가 상승이라는 그런 이제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보였는데 여기에다가 러우 전쟁이라는 그 돌발 변수까지 합쳐지면서 이제 현재 위기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되면서 현재는 각국이 이제 또 물가를 잡으려는 대응을 하는데 이게 어떤 여파를 미칠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양적 긴축에 들어가고 금리를 인상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니까 국경 공장 폐쇄 이동 제한을 완화하면서 경제를 정상화하려고 하는데 이게 급하게 하다 보면 물가 상승도 제동이 되고 공급망 차질도 해소가 되겠지만 과연 이게 어떤 양상으로 번질지는 앞으로 조심스럽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지만 아직도 중국이 코로나19로 봉쇄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특히 중국이 우리 송윤모 장관 말씀하신 대로 많은 그 원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때 공급망 차질을 지속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지 않냐. 중국이 고중 저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지역을 구분해서 봉쇄, 관리, 예방 뭐 이런 지금 조치들을 하고 있거든요. 3월에도 선전이라든지 산둥송 등의 부분 봉쇄를 했고 상하이도 한 5월 말까지 봉쇄를 했고 이게 아직까지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와이어링 하네스라든지 배터리 원자재라든지 여러 각종 중국 의존 부품 소재의 글로벌 공급 차질이 지속적으로 초래되는 거 아니냐. 근원적으로는 지금 코로나가 원인이었다. 이게 이제 공급망 이슈를 전환되고 지금 아주 복잡하고 아주 학문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지만 코로나19 전에까지는 그런 생각들을 안 했었단 말이죠.
여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에너지 원자재 공급이 차질이 초래가 됐다고 보이죠. 3월 이후에 국제 원유 가격이 51.3%, 53.1%나 상승했고 천연가스 가격도 2배 폭등했습니다. 최근에 오늘 오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MBC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미국의 지금 가스 가격, 석유 가격이 좀 떨어지고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수요가 조금 위축이 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구매력 약화 때문에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다시 가격들이 떨어지고는 있으나 3월 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전하고 비교를 하면 아직도 많이 오른 상태다. 그런 이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비철금속 같은 경우도 높은 수준이고 곡물, 쌀, 설탕 이런 식료품 가격도 급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게 돌발 변수들이 지금 이런 문제들을 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주요 에너지하고 식량 가격들 오름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됐고 또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 서로 결합을 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됐다 이거죠. 터키가 108%,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거의 뭐 서울 같은 경우 2배 이상 다 뛰었고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게 인플레이션이 촉진이 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같은 경우에도 금년 물가 상승률을 연초만 하더라도 4.4%로 전망했었는데 지금은 8.8%로 수정 발표를 했고 미국은 41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를 5월달에 기록을 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물가 상승에 이렇게 진명해 있다. 이거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양적 긴축, 금리 인상을 지금 단행을 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 미국 연준에서는 뭐 자이언 스텝 같은 걸 밟아서 0.75% 인상을 했고 또 뭐 조만간 또 인상한다고 해요.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좋고 고용이 지금 안정돼 있어서 금리 인상은 곧 단행했다고 엊그저께 또 뉴스가 나와서 이런 일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유로존 기준금리를 7월달에 0.25%포인트 인상을 한 이후에 또 7월 이후에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 중단도 발표를 하는 등 양적 긴축에도 또 들어가게 됐고 우리나라도 0.25%포인트씩 총 5차례를 2021년 8월 이후 인상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요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때마다 가계는 3조 원 정도 이자를 내야 되고 이자 쭉 부담이 늘어나고 기업은 1.7조 여기 5개 시중은행 기준이에요. 은행을 전부 로 확대를 하면 이게 훨씬 금액이 커질 건데 이 정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5차례 인상을 했으니까 3월 15조 원 이것도 한 30조 원 되니까 이자 부담만 이제 우리 기업이나 가게한테는 이자 부담이 장난이 아닌 걸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거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소비자 구매력이 약화되는 거. 또 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뭐 누구든지 다 예측할 수 있는 건데 벌써 이미 세계은행이라든지 OECD 같은 경우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을 했고 또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회복세였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고금리 정책과 양적 긴축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게 결합이 되면서 세계 경제 위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나섰고 IMF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 전망치를 7월 재하향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처음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나중에 전망한 게 거의 2~3%씩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 보시면 각 나라별로 유로존이 4.3에서 2.6, 미국이 3.7에서 2.5 계속 이렇게 낮춰서 발표하고 있어서 세계 경기가 침체 국면에 좀 들어가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래도 세계 경제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걸로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아직도 봉쇄 조치를 좀 부분적으로 취하고 있어서 중국 내에서도 우한 봉쇄 이후 최악의 생산 소비 침체를 겪고 있다고 하죠. 4월 통계이기 때문에 2~3개월 지나가긴 했지만 소비 판매가 전년 동월비 11%, 산업 생산도 2.5% 정도 떨어졌고 또 이러다 보니 IMF 등 주요 기관도 중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성장 둔화가 또 어떤 경로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역시 우리로서는 관심 있는 건, 우리 기업들로서 관심 있는 거는 우리 기업들의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또 소비자 구매력이 약화되고 기업의 투자 수요가 약화되면서 수요가 위축이 되고 생산 차질에 공급망 차질도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질에 직면될 우려가 있어서 우리 산업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해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우리 경제 성장률도 대부분 경제 전망 기관들이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데, 이것도 좀 낙관적인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산업계로서는 중장기적인 그런 구조적 이슈들도 많다. 이게 생각이 됩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 발생 온실가스는 7억 2,7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에너지가 37%, 산업이 36%, 수송이 13,000%인데, 특히 아까 송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철강이 1억 톤, 석유화학 4,500만 톤, 시멘트 3,400만 톤 정도로 이 제조업에서는 이런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지요. 이게 뭐 천천히 이제 아직 여기 좀 문제가 많아요. 조금 자세하게 이제 보여드릴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탄소 국경세 도입 논의도 지금 EU를 중심으로 또 미국에서도 따라가고 있어서 이것도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EU와 같이 가장 먼저 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배출권 거래제 하는 나라가 EU, 스위스, 한국, 뉴질랜드, 영국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는 지역 단위로 하고 있어서 국가 단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3개 주가 배출권 거래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배출권 거래제라는 거는 기업의 자발적 감축 그리고 기술 개발을 좀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로 이제 유럽에서 먼저 도입이 된 건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인과관계를 잘못 설정한 것 같아요. 난 이거 이유가 잘했다고 생각이 안 돼요. 왜 그러냐? 배출 허용 총량을 국가가 정한 다음에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국가가 탄소 감축 계획을 냈을 때 이거를 달성하는 수단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현재 시스템상. 하나는 이제 연비와 무공해차 규제, 수송 부분, 이 두 개로다가 수단을 갖고 있어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배출권 거래제 대상하는 그 대상 업체가 전체 우리 탄소 배출량 중에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건데, 국가가 NDC를 고려를 해서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하고 나면 이거를 배출 원별로 할당을 해줍니다. 그럼 기업들한테 할당을 해주면 기업들은 그 할당 내에서 감축을 하거나 혹은 구매하는 게 더 싸면 구매를 해서 비용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게끔 해준다 하는 건데, 이 가정은 뭐냐면 배출 가격이 감축 한계 비용보다 높으면 그러면 기술 개발을 할 거다, 이런 가정을 하고 있어요. 기술 개발을 한다는 거죠. 배출권 가격이 높아지면. 근데 과연 기술 개발을 할 거냐, 이제 이게 퀘스천이에요. 그리고 이제 탄소세는 좀 다른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매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건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 철강업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거죠. 제가 볼 때 철강업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지금 현재는 국가 배출량이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5억 한 9천만 톤 정도가 배출이 돼야 2030년에 4억 3천만 톤 정도까지 배출이 이제 줄어드는 건데, 현재 그 철강에서 나오는 탄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1천만 톤이에요. 근데 이걸 2050년에는 500만 톤으로 줄이겠다는 게 지금 작년 정부가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면 1억 1천만 톤을 500만 톤을 줄이려면 1억 500만 톤을 감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철강 생산 그만둬라. 두 번째, 전기료로 다 바꿔라. 그럼 그 전기료는 고철 갖고만 밖에 못 만들거든요. 철강석은 안 돼요. 아니면 수소 환원 제철로 해라, 이 얘기예요. 수소 환원 제철은 뭐 여기 보시면 알지만 현재는 철강제를 생산할 때 이게 이제 Fe2O3예요. 이게 철광석이거든요. Fe2O3 철광석인데 여기에 3CO 석탄
석탄을 떼면 이게 결합을 어떻게 하냐면 철 2개가 나오고 이산화탄소 3개가 나오게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근데 이거를 수소 환원제철로 바꾸면 요거는 글씨 커져갖고 좀 헷갈리는데 조그만 글씨입니다. 이거 3개 다. FeO3에다가 수소를 3방울을 넣으면 철이 2개가 나오고 물이 3방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환원제철로 가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일 좀 물만 나오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포스코 같은 데서는 기술 개발 자금을 40조로 생각하고 있어요. 40조. 이거 막 흔들어대고 온도를 적당하게 하고 해서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소 갖다 뭐 철강성이 분다고 해서 거기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40조나 되는 돈을 투자해야 철강에서 이제 그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건데 우리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개념은 뭐냐? 제가 몇 개나 될지 모르지만 한 1000개 된다고 하자고요. 각계 업체들한테 쥐어짜기해서 얼마나 절약할 수 있겠어요? 1억 1000만 톤 나오는데 아마 2050년까지 잘해야 한 500만 톤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 쥐어짜기해서는 결국은 근원적으로 디스럽티브한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밖에 없어요. 그건 수소 환원제철밖에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40조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출권 거래제는 유상할당을 10% 하고 있어서 작년에만 기후대응기금에 투자를 했는데 한 7천억 정도 걷어갔어요. 원래 포스코가 그 돈 갖고 수소환원제철 개발할 수 있는데 여기 R&D를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걷어갔어. 그래서 국가가 기후대응기금을 만들었어요. 그 돈을 그러면 R&D를 써야 되는데 그 돈은 엉뚱하게도 공정한 전환, 청사 정비, 녹상 옥화, 옥상 녹화, 습지 보존 뭐 이런 데다가 사업을 가져가서 쓰고 있다 이거예요. 이러면 이거 갖고 과연 탄소 중립이 되겠냐 제 생각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가정도 틀렸고 이 방법도 완전히 잘못됐다. 차라리 탄소세를 하라. 탄소세를 하면 일반적인 부담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600개 업체만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600개 업체. 나머지 그 전 다른 분야는 또 그 해당도 없어요.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돈을 걷어가서 그 돈으로 지금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없이 R&D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EU도 잘못됐지만 왜? 이 지금 탄소 중립 관련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나라는 배출권 거래제를 하지 않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정말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아까 예를 들면 CCS 같은 경우도 텍사스에 엄청난 공장이 지금 지어져 갖고 거기서 탄소 부지번 이산화탄소를 탄산가스 음료에다가 사이다 콜라에다 주입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하이퍼루프라든지 수소하는 제철 포함해서 가장 앞서 있으니까 뭐 우주 기술도 이 옛날에 로켓은 그냥 우리 이번에 누리호 발사됐다고 되게들 좋아하시는데 누리호는 많은 그 가스를 배출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새로 그 기술이 소개돼서 실증한 거를 제가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원심력을 이용하는 게 전기로 막 돌려요. 원심력으로 우주선을 거기다 꼽아놓고 막 돌리다가 속도를 급상승시킨 다음에 끝에 가서 그냥 그 원심력으로 공중에 띄우는 거예요. 띄우면 한 60km 정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60km 상공에서 점화를 시킵니다. 화석연료 점화. 그러면 이 발사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탄소 배출, 온실가스를 다 배출하지도 않고도 발사하는 그런 기술을 확보해서 그게 이제 앞으로 보편화될 거다. 왜냐면 지금 탄소 중립 시대니까. 자, 이거 미국이 뭐 배출권 거래제 없는데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배출권 거래제가 기술 개발의 함수가 아니고 기술 개발을 독립 변수, 종속 변수라고 한다면 독립 변수를 배출권 거래 가격이 아니고 독립 변수는 사업성,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거지 배출권 거래제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 온실가스 배출의 국가 비용하고 사적 비용 차액을 세금으로 부과하고 제 생각에 배출권 거래제는 당장 폐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기후대응기금을 전적으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그 분야에 다 기술개발 자금을 써라. 지금 한 2조 7천억 정도 걷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기술개발 자금으로 450억 원 쓰고 있고 나머지는 아까 보여주신 대로 이런 거 있어요. 공정한 전환,
중소기업 시설 개최자고 이거 갖고는 제 생각에는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 기금을 수소환원 제철이라든지 CCS, SMR, 하이퍼튜브 등 획기적 R&D 투입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은 그 배주권 거래제를 유지하려고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또 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각 기업별로 다 대응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이쪽에 자원들이 낭비되고 있어요. 차라리 탄소세 같은 걸 도입하면 그런 행정비용도 싹 사라질 거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온실가스 평균 기준하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큰 흐름 중에 하나는 바로 요 산업의 디지털화 확산이겠죠. 가격 대신 데이터에 의한 자원 배분. 이거 지금 데이터 자본주의에 나오는 그 책에 나온 거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과거에는 자원의 배분이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택시 탈 때도 버스하고 대비해서 가격이 비싸면 안 타고 버스가 싸면 그거 타고 그렇게 가격이 자원 배분 기능을 했는데 앞으로는 가격이 아니라 가격 플러스 데이터가 자원 배분 기능을 할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블라블라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한 20여 개국에서 4천만 명 회원이 이제 가입돼 있어요. 요거는 운전자들이 얼마나 수다스러우냐, 얼마나 운행 습관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앱이 플랫폼인데 매달 400만 명 정도의 운전자가 또 승객이 이 블라블라카를 보고 택시를 잡아요. 그건 얘기 뭐냐면은 과거에는 그냥 요것만 보고 어느 으슥한 골목에도 가고 동네도 이제 택시를 잡고 갔는데 지금은 너무 디테일한 정보를 운전자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자가 80살 먹은 노인인가 이분이 여자 승객의 경우에는 이 남자들한테 좀 혹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정보가 디테일한 정보가 나오니까 이제는 가격만 보고 택시를 고르는 게 아니고 이제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제 택시를 잡기 때문에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이 아니고 가격 플러스 데이터에 의한 이 자원 배분이 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후쿠오카 생명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IBM 왓슨을 사용을 해서 과거에는 보험 청구 평가 같은 거를 여직원이 수천 명이 매달려서 했는데 이거를 보험 청구 업무를 자동화해서 업무 부담이 한 30% 감축됐다고 하고 뭐 브리티지 워러 어소시에이트라는 그런 회사는 수천억 달러에 되는 그런 자산 투자 선정을 그냥 이 인공지능한테 맡긴다는 거죠. 사람들이 판단을 안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면서 산업의 디지털화가 촉진이 될 거다. 일반적인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의사결정 중에 4분의 3이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해요. 직원들 간 대화까지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직원들 평가도 이제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AI 기반에서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이게 다 평가가 되는 그런 차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간단한 얘기 같지만 우리 산업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요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면 서비스업이 직원들 채용하는 게 거의 사라질 거고 많이 일자리가 줄어들 거고 또 이러한 걸 할 수 있는 사람들 인력 수요는 엄청 늘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산업계의 영향을 전통 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세 가지 사례지만 이게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게 왜 가능해졌느냐? 아무래도 네트워크 기술이라든지 데이터 처리 속도가 급증을 하죠. 인터넷으로 전부 연결이 돼요. 전체 기업들이. 그리고 사용량도 늘어나고 2030년까지 인터넷 사용량이 9,300% 정도 올라간다는 예측을 하고 있고 처리 능력도 컴퓨터의 처리 능력도 과거 컴퓨터 대비 수천억 대 가능한 그런 연산이 가능해지면서 빨라지고 있고 또 이제 데이터를 아주 효과적으로 심층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능력도 향상되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세 가지가 주요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온톨로지, 알고리즘, 머신 러닝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이런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온톨로지라는 거는 정보 분류라든지 범주를 이제 하는 방법인데 이 어떤 사물 존재의 의미와 관련된 철학적 연구 영역이었는데 이게 최근 정보 산업에서는
특정 데이터나 지식이 전체 지식 체계 중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냐 이걸 밝혀주는 그런 연구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온톨로지를 구축을 하면 구축이라는 것은 인간의 창의력 이런 것보다는 완벽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적정 온톨로지 구축이 가능한데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그 상품 검색률이 2010년대만 해도 한 40%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90%를 높이기 위해서 온톨로지 전문 기업들을 막 스타트업들을 인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톨로지가 밑배 바탕에 있다. 온톨로지가 구축돼야 데이터 기반 산업 형성이 가능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알고리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몰라서 다시 좀 공부를 했어요.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절차, 방법, 명령어를 집행하는 건데, 원래 알고리즘은 저도 처음 알았지만 이건 사람이 하는 거나 컴퓨터가 하는 것도 하여튼 다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수학적이건 비수학적인 거 간에 어떤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표시하는 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컴퓨터는 불행하게도 사람처럼 한마디 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런 내용이라든지 처리 순서 이런 거를 구체 명령시 작업 시행 가능하게 잘 조직화돼서 체계화돼서 나온 명령 문서가 이제 컴퓨터는 그것밖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하여튼 요 알고리즘 때문에 스포티파이라든지 애플 뮤직,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가동이 되면서 많은 산업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사베라는 그런 알고리즘은 이것까지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경진대회를 했는데 그 경진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호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평가를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는데, 팀별 창업지원 경영 평가를 해서 승리자가 누군지, 팀별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벤처펀드 투자 대상은 누가 돼야 되는지를 정확히 예측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는 뭐냐면 제조업의 이 새로운 경쟁력. 왜냐하면 제조업의 가장 큰 결정은 어디 투자할 거냐잖아요.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기업의 그 명운을 가르는 거는 11대1이 인건비 낮추는 게 아니고 어디에 투자할 거냐잖아요. 미래차에 투자할 거야, UAM에 투자할 거야, 전기차에 투자할 거야. 이거 엄청난 결정이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회사의 그런 결정을 이제 누가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매칭 알고리즘 같은 것으로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이 기능을 한다. 그러면 부가가치가 제조업이 아니라 최종 매칭 중개자로 이동할 전망이 된다. 이게 우리 산업의 파장이 엄청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학습. 기계학습도 저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13, 39, 4, 12, 6, 18 데이터를 제공하면 8, 모개, 10, 모개 이렇게 알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 컴퓨터 학습 방법이라는 건데, 이거는 전통적인 기계학습이고, 근데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이 되니까 기계가 점점 똑똑해지는 거죠. 근데 딥러닝이 하나 더 거기 끼어버려. 딥러닝은 이 머신러닝, 기계 학습에다가 인간 뇌를 모방한 신경망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결합시켜서 정말 이제 똑똑해지는 그런 거죠. 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패턴을 인식하고 사물을 구분해서 뉴스 요약이라든지 이미지 분석, 자동운전, 자율 로봇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세상으로 가는데,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 지금 저기 자율주행차 하는 건 두 가지 그룹이 있거든요.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하고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이 큰 차이가 있어요. 웨이모는 자기네가 지정한 택시 차량 한 3만 대 되나? 그거 갖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은 판매된 차량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숫자가. 걔네들이 모두 데이터를 전송해서 시험 주행거리가 1억 킬로미터를 넘었어요. 근데 웨이모는 한 300만 킬로거든요. 그게 바로 오토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딥러닝 방식을 이용을 해서 운전할 때마다 계속 이 자율주행차 성능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리시어링, 뭐 사람들은 마치 이게 무슨 정부 정책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시장 앞에 빨리 옆에 시장에 가서 시장의 고객들한테 빨리 반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IT 디지털화가 촉진되는 데에서 그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리시어링을 하는 거지, 뭐 바이든이 소리친다고 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일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요 원자재 공급망 찾으는
서인모 장관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미국보다도 중국을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중국이 히토류라는 게 뭐냐면 모터에 들어가는 것들 지금 한 딱 30분 했거든요. 한 5분에서 10분. 자기는 아까 시간 많이 쓴 것 같은데 없는 것도 들어가고 그거 없었어 원래. 뭐냐면은 이 진짜 놀란 게 이 얘기가 이거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등소평이 1970년대 무슨 말을 하냐면 중동에는 석유가 있지만 중국에는 히토리가 있다. 이 말을 1970년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0-40년 지나면 히토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거다. 그때 중국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말을 등소평이 1970년에 해요. 히토리라는 게 뭐냐면 모터 들어가는 연구자석에 들어가는 자석에 들어가는 원료지 않습니까? 모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자동차, 전기차 되면 들어가고 수소차도 전기만 들어서 모터 돌리는 거고 텔레비전, 세탁기, 모든 가전제품 모터 다 들어가잖아요. 다 자석 들어가잖아요. 근데 중국의 히토리 전 세계 부존량 중 36.7%, 생산 중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히토리에 대해서 중요한 걸 아니까 여기 보세요. 1919년 중국 히토리 수출량 5만 톤, 수입량 8만 8천 톤. 자기는 거 안 써요. 이미. 그리고 수출입 허가 관리 품목화 해놨어요. 자원의 무기화를 벌써 이미 하겠다는 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2018년 이후 채굴량을 제한하면서 순수입국으로 중국이 전환됐습니다. 히토리 수입국이에요. 배터리 원료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봐죠. 니켈은 아닌데 코발트 이런 것들은 거의 중국이 장악하고 있고 예를 들면 콩고 코발트 광산이 세계 매장 중 50%를 갖고 매장이 50% 되는데 생산 중 또 세계 생산 중 70%가 콩고에 있어요. 근데 이 광산 중에 40%를 중국 애들이 갖고 있어요. 세계 광산도 얘네들이 다 장악해 가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배터리 소재 히토리 중국 의존도가 가다해서 어저께도 한국경제신문에 났지만 지금 성 장관 얘기하신 저 일본 반도체 이런 것도 원자재가 문제였지만 요소수 갖고도 난리 쳤는데 나중엔 얘네들이 한두 개만 그냥 공급 안 해도 거들라는 거예요. 어저께 독일이 러시아가 가스 공급 안 한다고 이제 아주 암흑기가 온다고 걱정들 하던데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 미중 간 갈등도 우리 기업들한테 부담이 되죠. 중국 경제력이 이제는 세계 1위 점유율이 30%를 넘어섰고 포춘지 500대 그룹 중에서 중국 기업이 130억에 미국이 122개 미국을 능가해버렸어요. 50종 주요 공산품 중 세계 생산량 1위가 40% 이상이고 더 중요한 건 2015년 현재 SCI 논문이 미국을 추월을 해버렸어요. 여기 보면 또 그 자연과학 논문이 중국이 30만 건인데 미국이 28만 건이에요. 추월했죠. 그 다음에 피인용되는 거가 이제 더 퀄리티 있다는 얘기일 건데 그것도 상위 10%가 미국이 24%, 중국이 22%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이 기술력이 쫓아오면서 둘이서 갈등이 계속 심화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R&D는 양적으로 평장하는데 R&D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 저는 다른 얘기는 다 안 하고 여기 보시면 이 3급 특허가 아주 중요한 특허인데 보면 대기업이 주로 많이 특허를 내요. 우수 특허 비율도 대기업이 9.1%로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R&D는 대기업은 그냥 하나도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특히 R&D 세액 공개도 우리나라는 최대 2%예요. 근데 프랑스 30%, 영국 13%, 캐나다 15%. 송 장관이 장관하시면서 되게 고생을 하셔갖고 그래도 핵심 국가 전략 기술을 만들어셔갖고 거기에는 이제 한 15% 정도 세액 공개 해주시는 거라도 만드셨고 이번 정부도 그걸 좀 확대해 가고 있는데 아니 어쨌든 간에 이거 이래갖고는 대기업의 우수 연구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소 환원제철 누가 해야 될 거예요. 그거 중소기업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실증 사업이 너무 많아요. 대기업 플랜트를 운영해 봐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할 거예요? 조그만 중소기업 안 됩니다. 그게 돼야 파급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너무 일런던턴 얘기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고령화도 다 알고 인력 구조 변화되는 것도 다 아는 거고 단 하나 소득과 구매력이 계속 양극화돼 갖고 부자들은 명품 가방 수입차 되고 쓰고
돈 없는 분들은 중국산 쓰고 그게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어렵다 얘기만 하고 넘어가고요. 아 이게 왜 한가가 떠버렸네요. 이거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빠졌어. 뭐 이거 어떻게 갔어 이거 입법권 쓰 이거 왜? 아니 그냥 이건 그냥 볼게요. 한국의 연평균 입법 건수 2,200건입니다. 이게 14대에서 21대까지 2,200건 나와요. 연평균 입법 건수. 미국이 많이 나올 때 341건인데 제가 아는 건 200건이에요. 프랑스 95건, 일본 34건, 영국 25건 1년에 연간. 우리 지금 2,200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100배, 미국에 비해서도 거의 20배. 그러니까 1, 2배가 아니고 우리 입법 건수는 지금 20배, 30배 돼요. 저 법이라는 건 다 규제예요. 이렇게 규제의 홍수 속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 내가 옴짝달싹을 못하는데 그래갖고 이게 참 걱정이다. 근데 좀 이따 얘기할게. 미국은 트럼프가 one in two hour, one for one rule 뭐 이걸 만들어갖고 한 개 입법 신규 규제를 하면 두 개는 무조건 폐지하라. 이게 국회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one in three out 한 개 신규 규제를 신설하려면 세 개를 규제를 없애라. 뭐 공무원 생활을 저희도 해봤지만 공부들 많이 안 하거든요. 과거 거, 현재 거 새로운 걸 막 해야 되니까. 근데 규제를 만드는데 과거 규제들도 막 있어. 그걸 모르고 또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이중 규제, 뭐 덩어리 규제 이런 게 계속 튀어나오는데 그걸 없애는 방법은 규제 하나 만들 때마다 과거 규제 공부해서 없애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전번에도 국회 모빌리티 프로그램 가서 권성동 의원하고 이원우 의원하고 여야 의원 다 계실 때 이걸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양원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 자율주행 규제 같은 걸 보면 미국은 가이드라인을 했어요. 이게 상원에서 발의하는데 하원이 반대. 하원에서 반대하는 건 또 상원이 반대. 그래서 입법을 잘 못해요. 우리 같으면 총기 난동 사건 한 번만 있었으면 아마 총기 소유 규제 금방 들어갔을 거예요. 법안이 한 사람만 죽어도. 이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사고 터지잖아요. 미국에서 총기 난동 사건. 법이 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만큼 입법이 신중하거든요. 그건 미국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입법 절차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데 우리는 사고 하나 딱 터지면 그 다음날 법이 생겨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아주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제가 한번 봤는데 정책 방향은 자유 확대를 통한 민간 중심 역동 경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규제 개혁하겠다, 법인세 정상을 하겠다, 25% 최고세율을 20% 낮추고 과표도 단순화하겠다. 과표가 복잡하면 이 돈 많은 사람은 세율이 더 높고 돈 적은 사람은 좀 낮고 이렇게 해놔갖고 나쁘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가 과표가 다 단일화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만 4단계로 돼 있었잖아요. 이것도 단순화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경제 관련 형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 제가 어제 서울경제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례를 하나 봤는데 뭐가 있더라. 뭐 하여튼 이 자동차에 안전시설 뭐가 있는데 그거를 구매할 때 그 소비자한테 알려주질 않으면 실수로 못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요. 그런 조항 진짜 많아요. 그 공인회계사법에도 그런 게 있다는데 실수로 여기 공인회계사 계시건 실수로 감사하면서 뭘 하나 누락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실수하면 다 징역 갑니다. 이런 게 너무 지금 많아서 이거 빨리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돼.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우리나라. 아까 입법 건수하고 연관이 있어요. 의원들이 얼마나 입법 많이 하냐 갖고 자기가 평가되니까 과태료 된 거를 벌금으로 바꾸고 1년짜리 형벌을 2년을 바꾸고 이런 거 하면서 입법 실적을 하나씩 내요. 여야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다 과태료를 할 수 있는 걸 전부 2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고 전 국민의 전과자화 이걸 하고 있어요. 난 좀 문제라고 봐요. 이거를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국회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서인모 장관이 고생하신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대기업을 중견기업처럼 8에서 12%. 근데 이것도 낮지 아직은. 아까 보셨지만 프랑스 30%, 뭐 스페인 40%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국가전략기술 들어가면 이렇게 높여줬는데
국가 전략 기술을 넓히든가 이걸 아예 폐지하고 모든 기술 개발에 대해서 그러든가 이렇게 확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공공부문 구조조정 개혁, 주당 52시간 경직적 근로시간 개선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 첨단 기술 분야 인력 양성, 그다음에 총량 할당 방식 포함 대주권 거래제 개선 이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일단 정립한 거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 규제 중심에서 시장, 민간 투자, 자율과 창의성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바뀐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최근 상황을 우리 추경호 부총리가 국가 위기로 진단을 하고 대응을 지금 해가고 있는 것도 적절한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거다. 지난 정부에 너무 대규모 재정 적자를 냈고 재정 지출을 많이 해서 재정이 역할하기도 어렵고 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또 공공부문이 돈을 민간돈을 갖다 썼는데 그게 효율적이냐? 별로 효율적이진 것 같지 않아요. 돈 낭비가 많아요. 중간에 안 받을 사람이 받고 받을 사람 못 받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절대적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책을 이어가는데 여건이 부도할 거다. 절름발이 정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들기가 참 어렵죠. 지금 이런 여소야대 여건 하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민간에서나마 유연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민간도 제가 볼 때는 유연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거미줄처럼 요 거미줄 또 나오네. 각 분야에 도입된 세밀한 규제들 얘네들 때문에 환경 변화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창의적 대응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견근로 불법화, 대체근로, 비정규직 활용 어려움, 높은 최저임금 영향, 노동시장 유연한 대응 담망. 여기서 1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노동 유연성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노동시장을 두 개로 구분한다면 노동의 내부시장,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 노동의 외부시장, 요거는 밖의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미국은 노동의 내부 시장은 상당히 경직화되어 있지만 외부 시장하고 소통하는 해고의 자유, 채용의 자유는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 가고 있죠. 일본이나 유럽은 해고는 자유롭지 않지만 내부에서 노동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 무슨 뭐 대체근로, 파견근로 다 자유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두 개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그래서 창의적 자발적 대응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기적화 법정 규제, 자가용 플랫폼 사업, 우리나라만 거의 유일하게 리프트, 우버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4인 간 임대차 계약 제한, 규제 위주, 온실가스 감축, 강력한 부동산 세제, 하여튼 여러 가지가 구체적 상황에 따른 우리 일반 국민의 민간의 자기주도적 창의적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그래서 민간의 유연한 대응도 쉽지 않을 거다. 아주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근본적으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창의성, 자기주도력이 발휘되도록 민간의 자율적 의사결정 환경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국가가 민간의 세세한 일까지 결정해주는 방식으로 불확실한 환경 대응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러려면 정부는 물론이고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가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복합 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수출 경쟁력 지원이라든지 저이자율 금융 대출, 또 아니면 뭐 좀 대출해 준 거 좀 상환을 늦게 받는다든지 이러한 정교한 미시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다. 시간이 좀 지나서 잘 부탁드립니다.